경제 활동이 곧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과 또 재개되더라도 금방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당장 주가와 유가가 서로 엇갈리는 방향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밤사이 미국과 유럽 증시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또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 일부 주들이 부분적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도 다음 달 15일 이후 지역별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reopen in phase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하지만 국제유가는 원유 저장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5% 가깝게 폭락했고 브렌트유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원유 저장고 용량이 3, 4주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실종돼 쌓일 것이란 전망은 상당 시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미국 경제가 1940년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실업률도 2분기 14%, 3분기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numbers that are as bad as anything that we've ever seen.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경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 재시동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 수 있지만 추락한 소비 심리는 바이러스 공포 완화체계 마련 등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유럽도 거리두기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30만을 넘어서긴 했어도 그 증가 폭이 확연히 꺾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딱 어중간한 시기여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려와 안도가 공존하고 있고 그래서 봉쇄 해제를 놓고서는 내부적으로 논란도 많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해 대형 화재가 나 소실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건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De refaire les douches, les élargir un petit peu pour être sûr qu'on respecte au moins notre mètre ou notre mètre et demi, que les vestiaires vont être modifiés. 프랑스도 다음 달 11일을 목표로 일상복귀를 서두르고 있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나 교실과 등하굣길 거리 유지 지침도 불명확합니다. 상업활동을 재개해도 지역 간 이동 제한은 유지할 전망이라 봉쇄령 와중에 지방으로 떠난 수도권 거주자 100만 명이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감염 재확산을 우려해 단계적 완화책을 발표한 이탈리아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이 재개되지만 음식점은 6월부터 문을 열고 개학도 9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사는 가족 친지 방문이 허용된 것 외에 이동 제한도 계속되고 특히 미사 참석 금지를 유지한 것에 가톨릭계의 불만이 큽니다. Se non rispettiamo quindi la distanza, se non rispettiamo le precauzioni, la curva risalirà e potrà andare fuori controllo. 유럽 전체 확진자가 130만 명을 넘어서고 1일 사망자가 여전히 2,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상황. 유럽연합은 유럽 안팎에 내려진 국경 통제 조치를 푸느냐 마느냐를 놓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당장 해제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여야가 꽤나 신경전을 벌여왔던 긴급재난지원금 내일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 9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한 계좌는 정부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만 된다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4일부터는 현금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 달 11일쯤부터 신청을 받을 텐데요. 지원 금액은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소비 촉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이 3개월 정도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데요. 지원금 중에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금을 지자체마다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떼어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석 달 안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하는 걸로 자동 간주하는 그런 특별 법안도 함께 발의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전국민 지급 결정으로 소요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 14조 3천억 원으로 늘게 됐는데요. 여야의 추경안 심사에 있어 막판 변수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부터 민주당 서둘렀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왕에 추경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그 뒤론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 회동 30분 만에 내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여야는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과정의 최대 쟁점은 국채 발행 규모. 예결위 간사는 내일 오전쯤 이견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 이견 조율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재원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 9시 본회의 개의가 목표인데 추경안이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다음 달 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법사위 계류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금 또 하나의 초미의 관심사, 학생들의 등교 문제입니다. 교육당국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3일쯤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전 학년, 전 지역 한꺼번에 등교시키는 건 가급적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전국 99%의 학교가 등교를 위한 방역을 마치고 학생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점심시간을 나누고 식당에선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힐 예정입니다. 급식 중엔 대화도 금지됩니다. 이 초등학교 입구엔 발열 검사용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교실의 책상 간격은 최대한 넓히고 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접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전염이나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 두기를 중고등학교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논의를 하고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3일쯤 등교 시점과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KBS에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전환 발표가 다음 달 3일쯤 예상되는데 여기에 맞춰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7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 11일 이후에나 등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등교 방법은 최소 3가지가 논의 중입니다. 우선 개입 준비가 급한 고3만 먼저 등교하는 방법, 그리고 농촌, 어촌, 산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와 특수학교가 시범 등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일주일 중 사흘은 등교 수업,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한 일주일 간격 정도로 수준을 벌려서 등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먼저 등교해서 등교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2학년, 1학년 순차적으로 하든지. 교육부는 교내에서 의심 환자나 확진자 등이 나왔을 때 대처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각 학교에서 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어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5.18에 대한 사과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릅니다. 이 차량이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각은 3시간 20여 분 만인 낮 12시 2분. 지난해 3월 11일 광주를 찾은 이후 1년여 만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렸고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정면을 응시한 채 경호원의 손을 잡고 곧장 법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재판 출석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전 씨는 재판정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법정에서 만약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은 시작 3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고 전 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입증이 되느냐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재판의 쟁점과 향후 일정, 박지성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출발합니다. 전 씨는 여기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회고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선종했고 결국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위 여부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자서전에 포함했는지 여부입니다. 전 씨는 이번 출석에서도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목격자의 증언은 물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낸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헬기 사격이 진실이라도 전 씨는 이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탄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는 2017년 1월에 발표됐고 회고록은 3개월 뒤인 4월에 출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증거 확인에만 3시간 넘게 걸렸지만 향후 전 씨의 재판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피고인 측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헬기 특조위 전 조사관인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 등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6월 22일에는 전 씨 측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안나푸르나 눈 사태 현장에서 한국인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박석구 특파원입니다. 안나푸르나의 데우릴라 계곡에서 눈 사태로 실종됐던 한국인 교사의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주민구조대와 네팔 군 병력이 눈에 묻혀있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외교부는 시신과 함께 발견된 여권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인근에서는 지난 25일에도 한국인 교사 시신 2구가 발견됐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릴라에서 하산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 네팔 안내인 3명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당시 한국 구조대와 네팔 군 병력 등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눈이 깊게 쌓인 데다가 추가 눈사태까지 우려돼 수색이 잠정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네팔 안내인의 시신 2구는 2월 말과 지난 22일에 한국인 교사 2명의 시신은 지난 25일에 발견돼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당국은 어제 추가로 발견된 시신도 카트만두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네팔 국제선 항공 운항이 다음 달 15일까지 중단된 상태여서 시신의 국내 운구 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는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문 대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남북 협력 사업의 재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현실적인 것부터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판문점 선언이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지난 2년은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 판문점 선언 2년을 맞는 문 대통령의 소회입니다. 의지 부족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대북 제재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입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코로나 친서를 주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보건, 의료는 물론 철도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교류로 제재 한계를 넘겠다는 겁니다. 생존자 5만여 명 중 66%가 80대 이상 고령인 점도 시급히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언제든 상봉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지만 코로나 상황 등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청와대는 코로나 이후 남북협력의 방향과 의지를 제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종적을 감춘 상태라 우리 정부의 이런 제안에 당장 답을 해줄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북한 매체 어디서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내용이 공개된 뒤 자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매체는 어제 또 김 위원장 동정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미확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의료진과 방북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관련해서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현지 특파원 기사를 통해 평양 시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21대 국회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각자 표심 잡기에 분주하고요. 통합당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당선인들 80여 명이 모인 자리, 인사하고 악수하느라 분주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병석, 김진표 의원과 원내대표 후보군 정성호, 김태년 의원입니다. 출마가 유력한 전해철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당선인 10명 중 4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들의 선택이 결국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7일 원내대표 경선엔 비주류로 분류되는 4선 정성호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전해철, 김태년 의원도 오늘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계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 정치는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총선 패배 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연을 넘게 진통 중인 통합당. 3선 당선인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비대위엔 동의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당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가 정해져야 한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 결국 지도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당선자 총회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당선자 총회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당선자 총회 논의 내용이 전국위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위 임기와 권한 등을 제한하게 될 경우 김종인 위원장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손 씨가 130만 개 비트코인 지갑을 가지고 돈 세탁을 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받지 않은 부분인데 이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24살 한국인 손모 씨가 이른바 다크웹상에서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에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운영자 자신과 회원들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은밀한 거래. 손 씨는 회원 한 명씩 각자 다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주고 아동 성착취 영상물 다운로드 비용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모두 130만여 개. 2년 8개월 동안 손 씨는 우리 돈 4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초 미국 검찰이 손 씨에 대해 기소한 혐의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포함해 모두 6개. 미국 검찰은 특히 지불된 비트코인 상당수가 가상화폐 세탁 서비스를 거쳐 한국의 손 씨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돈 세탁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유통만 기소 후 처벌된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 따로 재판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조만간 있을 손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에서도 돈 세탁 혐의에 집중해 송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손 씨의 당초형 만기일은 어제, 하지만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 없이 다시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사흘 안에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2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 씨에 대한 송환 결정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돈 세탁 혐의만으로도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또 미수사 당국의 추가 수사에 따라 성착취물 유통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또다시 산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오늘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이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에 따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서울 낮 기온이 23도,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활동하기에는 한결 더 수월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옅은 안개가 남아있습니다.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기온이 비슷한데요. 서울이 8.6도, 대구도 8.1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청주 23도, 광주와 대구도 2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느덧 100일입니다. 그동안 참 잘들 견뎌오셨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벌써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빨리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아직은 긴장해달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금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북 예천. 3살 아이부터 80대 고령자까지 최소 4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처음으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잠복기는 14일 이내에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현상이 미미해서 이제 보통 사람은 잠깐 컨디션이 좀 나쁜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무증상 양성자가 많았습니다. 그래 누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이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보면 확진자는 173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는 오히려 6명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증상 감염자에다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가 많아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또한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받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입국자 검역과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치 정보를 감시하는 용도로 손목에 차는 밴드인데 착용을 거부하면 남은 격리 기간 동안 돈을 내고 시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적발한 무단 이탈자는 286명. 이 가운데 200여 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4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통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나가 있죠. 자,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선 상태로 계속 그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38명입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8,700여 명은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오전 방역당국 발표 그대로 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를 날짜별로 보면 1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재양성자입니다. 완치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날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양성자의 경우 전염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으려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구촌 전체 확진자 수가 이제 300만을 넘어섰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집계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는 98만 명대까지 늘었고요. 이탈리아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이제 확산세가 다소 꺾인 모습인데요. 터키와 러시아는 오히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상황의 변화는 국내 유입 확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파란색의 유럽발 확진자가, 이달 들어서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국 등 미주 국가발 확진자가 많았죠. 그런데 지난 2주만 보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아시아 지역의 확진자 비중이 상당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일본과 동남아 국가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런 대내외 상황으로 봤을 때 다가오는 황금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해서 학부모들 분노를 샀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문제로 교육청 경고를 받고도 또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 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속옷 빨기 숙제를 낸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속옷 빨기 숙제도 흔치 않은 일인데 정작 학부모들을 화나게 한 건 학생들이 올린 빨래 사진에 단 이 40대 남성 교사의 댓글입니다. 이쁜 속옷, 공주님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댓글을 버젓이 단 겁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 개학 전인 지난달에 학생들이 올린 자기소개 글에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님에게 금방 사랑에 빠져요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말로 경고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댓글에 관련된 표현을 앞으로 쓰지 않겠다. 답변을 받았었고 그게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알려드렸었고요. 경고를 받은 지 2주 만에 또다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만큼이랑 소통이 잘하고 또 집중적인 대문 관계를 어느 정도 설사로 왔으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고 그것이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해당 교사는 빨래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채널에까지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뒤늦게서야 해당 학교와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단식 투쟁을 했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이 병실까지 들여다보는 사찰을 했던 것으로 특조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또 정부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 일간베스트에까지 유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병실 내부를 들여다본 뒤 떠나는 이 남성,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CCTV 날짜는 2014년 8월 20일. 방문한 곳은 단식 농성 중이던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가 진료받은 병원입니다. 국정원은 다음 날인 21일 단식 농성 관련 여론과 주치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영호 씨가 입원한 22일과 26일 병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호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개인정보를 입수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원이 작성한 215건의 동향 보고서 가운데 48건이 유가족 관련 보고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 성향 유가족이 이주영 장관에게 거칠게 항의할 것이다. 비관적 상황에 대해 335 대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보고서에는 당시 정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동영상 2편을 제작해 유튜브와 일베 등에 유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사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참사의 원인과 국정원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4월 16일, 17일부터 사찰했단 말입니까?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유가족 사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는 관련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일교차 큰 날씨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소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처럼 하늘이 맑을수록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해가 뜨면 기온이 껑충 뛰어오릅니다. 오늘까지 아침 기온은 이 지표면 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9.5도로 출발하고 있고